안녕하세요. 미주친의 씨퍼스입니다. 모든 영상이 그러했듯 제 채널에 영상에 소개되는 기업들은 이제 투자 관련 추천이 아니라 저 스스로가 공부를 하기 위해 선택한 것들인데요. 오늘 영상에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이제 분석을 해본 결과 생각보다 훌륭한 기업이고 조금 저평가되어 있지 않나 싶은 기업입니다. 바로 그동안 클라우딩 외길만 걸어왔지만 이제 전자서명으로 사업을 확장시켰고 또 생각보다 훌륭한 재무 상태를 기록하고 있는 드롭박스입니다. 영상을 보시다가 혹시라도 좀 지루하신 분들은 뒤쪽에 수익률 부분은 꼭 보셨으면 합니다. 리스크까지 보시면 더 좋고요. 자, 드롭박스는 2007년 미국에서 설립된 클라우딩 서비스 기업입니다. 드롭박스는 윈도우와 맥 그리고 리눅스를 포함해 총 12개가량의 OS를 이제 지원하는데 유일하게 리눅스를 완벽하게 지원하는 클라우딩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특히 드롭박스의 최대 장점은 호환성과 동기화 그리고 안정성인데요. 클라우딩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중 업계 최고의 호환성을 제공해준다고 합니다. 현재 드롭박스는 180개국에서 6억 명 이상의 이제 7억 명 죄송합니다. 7억 명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 1,500만 명 이상의 유료 가입자 수를 기록했다고 해요. 또한 클라우딩 특성상 자료를 om기거나 편집하면서 실수로 삭제 혹은 변경이 자주 되는데 드롭박스의 경우 클라우딩을 또 백업해주는 기능이 있어서 실제로 삭제랑 이제 변경한 파일들은 최대 120일 이내로 100% 복구가 가능하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드롭박스는 헬로사인이라는 전자서명 기능을 출시하였는데 이 기능은 드롭박스에 내장된 기능으로 별도의 소프트웨어나 플러그인을 실행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7억 명의 가입자 수와 편의성 그리고 보안성을 통해 크게 성장하고 있어서 이 도큐사인의 대항마라고도 불리고 있죠. 헬로사인은. 마지막으로 드롭박스의 PSR은 5.51로 요즘 성장주들에 비해 굉장히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는데 이 PSR을 또 중요시 여기는 분들에게는 나름 괜찮은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것은 드롭박스의 전반적인 비즈니스 현황인데요. 2020년도 12월 말 기준 전 세계 약 7억 명 이상의 가입자 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클라우드상에 약 5,500억 개 이상의 컨텐츠가 있고 유료 회원수는 1,500만 명이 넘었다고 해요. 그리고 유료 이용자의 80%가량이 이제 직장에서 사용하는 비즈니스 용도입니다. 나머지 20%는 일반 유저들이겠죠. 드롭박스는 크게 두 가지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기본적인 클라우딩 이제 저장 기능으로 기본적인 이제 파일의 백업 동기화 그리고 공유 기능을 제공하고 두 번째는 스마트 워크스페이스 기능으로 기업들 혹은 부서들끼리 더 효율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클라우딩 기능들을 제공해 주는데 팀 콜라보레이션 이렇게 이런 것들 있어요. 컨텐츠 관리,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전자서명 등 기업들을 위한 다양한 컨텐츠들을 제공해 줍니다. 앞서 설명드렸지만 드롭박스의 최대 장점은 호환성과 안정성인데요. 이게 거의 현존하는 모든 플랫폼들을 완벽하게 지원하면서 어떤 파일이라도 왔다 갔다 하면서 깨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특히 포토샵 파일이나 다른 PDF 같은 경우는 이제 클라우딩 플랫폼 사이를 오고 가면서 깨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드롭박스를 통해서 옮기면 깨질 일이 전혀 없다고 해요. 현재 이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은 드롭박스와 헬로사인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수익 모델은 개인용 드롭박스, 이렇게 기업용 드롭박스, 그리고 헬로사인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위에는 현재 드롭박스와 같이 이제 드롭박스랑 같이 이제 깊은 협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의 목록입니다. 드롭박스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슬랙, 세일즈포스와 등과 같이 협업을 하면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고 그리고 포춘 500에 포함된 기업들 중 56%가량은 드롭박스 서비스를 사용한 적이 있으며 현재 50만 개가 넘는 팀이 비즈니스용으로 드롭박스 서비스를 이용 중에 있다고 합니다. 클라우딩 특성상 전 세계 곳곳에서 다양하게 B2B로 연결이 되는데 현재까지 45억 개가 넘는 커넥션들이 드롭박스의 플랫폼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건 알파 스트릿에서 발췌한 자료인데요. 위쪽은 2018년 2분기부터 2020년 4분기까지 유료 고객들의 숫자 증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유료 고객은 약 400만 명이 증가했는데 수치로는 30%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매분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지죠. 아래쪽 그래프는 유료 고객 한 명당 평균 수익의 변화를 보여주는데 2019년 4분기부터 2020년 4분기까지 1년간 매분기
이 금액 또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즉, 매 분기 유료 가입자 수의 증가뿐만 아니라 가입자당 평균 수익까지 이제 함께 올라가는 등 계속해서 뭐 긍정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전체 유료 플랜 중 조금 더 비싼 이 프리미엄 플랜의 비중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었는데 2018년 1분기에는 전체 유료 플랜 중 4%가량이 프리미엄 등급이었지만 2020년 4분기에는 5배가량 증가한 20%가량이 프리미엄 등급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사용자들의 로열티 또한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드롭박스의 플랜표인데, 드롭박스는 일반용은 3개의 이렇게 플랜, 그리고 비즈니스용은 4개의 플랜으로 세분화시키는 등 이렇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했어요. 이렇게 기본 무료 서비스도 뭐 30일간의 백업 기간과 2GB의 저장 공간을 제공해주네요. 이렇게 뭐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면 뭐 스마트 동기화와 뭐 최대 6명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가족 어카운트가 생성되고 뭐 또 최대 2TB까지 지원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 비즈니스의 경우 기본적으로 모든 파일이 180일가량의 이제 백업 기간이 주어지는데 사실 일을 하다 보면 이 백업 시스템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뭐 근데 클라우드 공간 안에서 6개월간의 백업 기간이 주어진다는 것은 정말 좋은 기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용량은 최소 3TB부터 시작되고 이 어드밴스 유저들은 무한량의 저장 공간이 제공됩니다. 또한 파일의 워터마크 처리서부터 뭐 최강의 보안 장치 그리고 스마트 동기화 등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되기도 하고 있고요. 다음은 드롭박스의 헬로 사인 기능입니다. 아마 이게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는데 뭐 출시된 지 2년 좀 안 됐어요. 그치만 이제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이미 사용하고 있고 여기에서 서명되는 모든 서류들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호환성과 접근성 등 이제 많은 부분이 도큐사인의 대항마라고 평가받고 있는 기능이에요. 사실 도큐사인은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 이렇게 막 지금 엄청 크게 성장하고 있는데 헬로사인은 이제 드롭박스 같은 경우는 180개 이상 국가에 이미 활용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서비스가 애드되면서 이제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죠. 이제 헬로사인은 한국어를 포함해 총 21개의 언어를 지원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은 물론 PDF와 포토샵 등 다양한 자료들과 호환이 가능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 별도의 소프트웨어가 필요 없이 전부 다 드롭박스 환경 내에서 문서 전송 및 서명이 가능하고 자동 저장 기능 및 보안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또한 다른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이제 파일 손상이 없이 일괄 동기화도 가능합니다. 헬로사인 같은 경우 저도 이제 다큐사인을 여러 번 회사에서 사용했는데 정말 편해요. 실제로 사람이 만나가지고 이제 사인을 할 필요도 없고 파일을 전송하면은 이제 전자상으로 이제 서명이 가능한 건데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비대면 서명이 많이 이제 증가되고 있는 이제 형태죠. 이 헬로사인은 기본 유저에게는 이제 한 달에 3개까지는 무료이지만 뭐 추가적인 기능을 사용하고 더 많은 서명을 위해서는 유료 서비스를 가입해야 되는데 이 서비스는 앞서 설명드린 드롭박스의 구독 서비스와는 별개로 추가로 신청해야 하는 서비스입니다. 물론 드롭박스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이 헬로사인 기능만 이용해도 되겠죠. 드롭박스는 현재 180개국에서 다양한 언어로 서비스가 되어지고 있는데 매출 구조를 보면 미국에서의 매출이 52%,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서의 매출이 48%인데 미국과 이 나머지 국가의 전체적인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드롭박스는 포춘에서 선정한 근무하기 좋은 기업 탑 100 중 63등으로 뽑힌 기록이 있는 등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아 보여요. 참고로 이 자료는 2019년 기준입니다. TMI이긴 하지만 이제 미국의 포춘에서 뽑은 근무하기 좋은 기업의 1등으로 뽑힌 기업은 힐튼이고 이 탑 10에는 뭐 이렇게 시스코, 뭐 워크데이, 세일즈포스 그리고 뭐 이런 아멕스 등이 있네요. 그리고 11위에는 이제 인투잇이 있고요. 인투잇은 이제 그 터보텍스랑 이제 뭐 그런 걸로 이제 유명한 회사죠. 다음은 제가 자주 보는 심플리 월스트리트라는 사이트에서 이 드롭박스의 현재 가격과 애널리스트들의 페어 밸류를 비교한 표인데 이들에 의하면 드롭박스의 현재 주가 가치는 약 55%가량 저평가되어 있다고 합니다. 확실히 드롭박스는 이 펀더멘털에 비해 현재 시장에 큰 관심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유는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경쟁이기도 하겠죠. 슬랙도 그랬지만 마이크로소프트와 직접 부딪히는 기업들은 주가가 항상 움츠려 있습니다. 다음은 드롭박스의 향후 예상 매출 및 수익입니다.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냥 재미로만 보세요. 애널리스트들은 드롭박스의 2024년 매출이 2019년보다 약 80%가량 증가한 25억 불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이 흑자 폭 또한 2023년 이후로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 눈에 띕니다. 이렇게 보면은 어닝 또한 이제 6억 불 이상을 기록하는 등 이제 탄탄한 이제 중견 기업이 될 것 같네요. 다음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드롭박스의 지분율 구조입니다. 이 앤드류라는 분은 드롭박스의 CEO이자 설립자인데, 이분이 전체 지분의 22.5%를 보유하는 등 탄탄한 경영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이 아라쉬라는 분도 드롭박스의 공동 설립자입니다. 즉 공동 설립자 둘이 전체 지분의 30%가량을 여전히 보유 중에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여져요. 상장을 하고 지금 2년이 넘었는데도 3년 차죠. 3년 차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지분의 30% 정도를 이 설립자들이 갖고 있다는 것은 회사에 확신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기관들도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데, 눈에 띄는 기관은 역시나 이 뱅가드, 블랙록, 그리고 스테이트 스트리트이죠. 다른 큰 기관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 세 기관은 항상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글로벌 3대 자산 운용사니까요. 확실해 보이죠. 그리고 뱅가드의 포지션이 굉장히 커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요. 자, 드롭박스의 위험 요소입니다. 죄송해요. 제가 얼마 전에 목감기가 걸려가지고 지금 계속 말하는데 좀 불쾌한 소리가 많이 들리죠? 죄송합니다. 자, 드롭박스의 위험 요소입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경쟁입니다. 이 클라우드 산업은 앞으로도 시장의 성장성이 무궁무진하여 정말 많은 경쟁자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클라우드 시장의 메인 플레이어는 사실 아마존, 구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잖아요. 이 드롭박스는 이런 메이저 기업들 뿐만 아니라 다른 작은 박스타컵 같은 클라우드 기업들과도 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업력과 특화된 기능으로 계속해서 시장의 점유율을 찬찬히 올리며 매출을 증가시키고 있는데, 이 경쟁이 사실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두 번째는 드롭박스의 선택과 집중인데, 드롭박스는 이제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이런 기업들처럼 클라우딩을 통해 기업들에게 어떠한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저장 기능이라는 본질에 초점을 맞추고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드롭박스의 사업 확장을 이제 키우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이 분야에서는 경쟁력이 증가되며 독보적인 존재로 남아있게 하였는데, 과연 앞으로도 이게 지속 가능할지는 꾸준히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인 점은 최근 전자서명 서비스 등을 운영하며 다른 방식으로의 사업을 확장하는 모습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는 해킹 등 보안 이슈인데, 드롭박스는 사실 이제 2012년도와 2016년도 두 번의 해킹 피해가 있었어요. 근데 2016년도에는 7천만 명의 계정 정보가 온라인에 유출되며 크게 한번 휘청거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대대적인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며 어떠한 피해도 보고가 되고 있지 않는데, 이 해킹과 같은 보안 이슈는 계속해서 주의해서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2022년도와 2016년도 해킹 당시에는 이제 드롭박스가 상장이 되어 있지 않지만, 만약에 지금 해킹 이슈가 터지면 주가는 폭락할 수 있겠죠. 네 번째는 사용자들의 파일 검열 이슈입니다. 이건 윤리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클라우드에 올리는 모든 자료들을 드롭박스가 검열을 하고 있다라는 의혹이에요. 실제로 드롭박스에 아동 포르노 등을 올린 유저들을 이제 드롭박스가 경찰에 신고해서 체포했던 적이 수차례 존재했어요. 여러 번 있었어요. 즉 우리가 올리는 자료들을 자체적으로 계속해서 검열하고 보고 있다는 거죠. 이건 애플과는 정말 반대의 성향을 보여주죠. 애플은 어떤 범죄가 일어나도 사생활 보호의 이유로 경찰과의 협력을 안 하잖아요. 비밀번호 자체도 안 알려주고. 근데 드롭박스는 사회에 문제가 있을 내용은 먼저 경찰에 보고를 해주니까요. 그러니까 이 옳고 그름은 시청자분들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롭박스는 수년간 적자 상태이고, 그로 인해 22억 불 가량의 누적 결손금이 발생하여 계속해서 자본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재무 관련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봐볼 텐데요. 비록 이런 적자와 누적 결손금이 확대되었지만
현금 흐름과는 관련 없는 적자로 영업 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은 매년 플러스를 기록해 준 것은 다행인 점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하죠. 드롭박스의 수익률을 볼게요. 제가 이 드롭박스를 뭐 추천을 한 이유는 이런 사업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 수익률에서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개인적인 판단을 했기 때문인데요. 일단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두 자릿수의 매출 증가를 이루었지만 이 증가폭이 매년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다소 걱정이 되는 점입니다. 심지어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전 세계에서 재택근무를 하면서 클라우드 사용 빈도가 높아졌음에도 큰 상승을 하지 못한 것은 좋지 않아 보여요. 하지만 매출 총 이익률을 보시면 이 기업은 정말 수익률이 탄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2018년도에는 67%의 매출 총 이익률을 기록했지만 2020년 기준 78%로 크게 증가했어요. 이건 앞으로도 증가할 예정이고요.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2018년도에 매출 총이익률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낮은 이유는 드롭박스는 2018년에 상장을 했어요. IPO 상장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상장을 하면서 스톡옵션 등 직원 보상 비율이 크게 증가했었습니다. 이때. 그래서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완화된 거고요. 그러니까 IPO 상장 후 단기적인 이익률 감소는 뭐 감안을 해야겠죠. 그래도 이런 것들은 현금 흐름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요. 자, 드롭박스는 매년 순 적자를 기록했는데 2018년 4억 8천만 불에서 2020년도에는 2억 5천만 불로 매년 줄어들고 있지만 표면상으로는 아직까지 적자 이상입니다. 제가 표면상이라고 말씀드린 데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2020년도에 드롭박스는 사실상 흑자 전환이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영업 비용을 볼게요. 매출 대비 관리 비용, 마케팅 비용, 기술 개발 비용을 보시면 매년 이렇게 꾸준히 줄어들고 있죠. 특히 2020년도에는 12%의 관리 비용과 38%의 기술 개발 비용을 기록하는 등 굉장히 안정적이고 밸런스 있는 영업 비용 수치를 기록했어요. 이 매출 대비 직원 보상 비율을 보면 이게 상장을 했던 2018년도에는 47%를 기록하고 이게 안정이 돼가면서 2020년도 기준 14%가량으로 뭐 안정적으로 줄었죠. 2018년 당시에는 이제 상장 당시에는 전체 매출 대비 거의 절반이 이제 직원 보상 비용으로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순이익률은 마이너스 35%를 기록했죠. 그래도 이건 실제 현금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니까 그러니까 재정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제가 말한 재정상이라는 건 현금 흐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2019년도 대비 2020년도에는 이렇게 모든 비용이 다 줄었고 매출 총 이익률 또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이익률이 줄었을까요? 네, 그 이유는 여기를 보시면은 2020년도에는 전체 매출 대비 약 20%가량의 일회성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부동산 관련 비용이었는데 회사에서 일회성으로 깎은 거라 실제 현금 흐름에서는 발생되지 않았고 다시 애드백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20%가량의 일회성 비용이 만약 처리가 안 됐으면 드롭박스는 이미 순이익을 발생한 거죠. 이 부동산 관련은 참고로 이제 드롭박스는 이제 코로나가 떠나고 직원들을 자택으로 이제 돌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있는데 거기서 뭐 일회성으로 뭐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드롭박스는 매출 총 이익률이 계속 증가하면서 관리 비용은 계속해서 감소했고 그리고 마케팅 비용과 기술 개발의 합이 전체 매출의 60%가량을 유지하는 등 굉장히 건전한 방법으로 지속해서 성장 중에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매출이 탄탄해요. 그러니까 그 수익률 구조가 어떠한 눈속임수도 보여주지 않고 뭐 탄탄한 운영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물론 이 기업은 여러 단점도 많고 걱정되는 부분도 많지만 자기가 속한 산업에서 계속해서 알게 모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의 관심에는 현재 나와 있지만 저평가 주식을 가치 있게 보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소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 세일즈포스가 슬랙을 인수한 것처럼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이 드롭박스를 인수하지 않을까라는 썰이 있기도 하죠. 드롭박스 정도의 규모와 시장성이면 어떤 기업이든 충분히 탐낼 만한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보시면은 이게 뭐 PSR이 사실 5배라는 거는 이거 정말 굉장히 낮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매출 대비 현재 이제 주가는 낮다라는 뜻이죠. 네, 오늘은 거의 처음으로 추천 아닌 추천 형식의 포스팅이 되었는데
뭐 주식은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으니 각자 잘 판단해서 좋은 선택 그리고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